한 분야 최고의 스페셜리스트와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인사드리고 있는 코너지요. 정진희 쇼, 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코너입니다. 오늘도 정말 귀한 분 어렵게 모시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네.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무런 질환도 없고 내시경을 좀 정기적으로 해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속이 좀 계속해서 불편하고 더부룩하신 분들 참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질환을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이 한국인 4명 중 1명은 한 번쯤 겪어봤다 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야의 스페셜리스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우선 바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신대 보건병원 소화기내과의 박모인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비욘디에 자리해주셔서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소화기내과 박모인입니다.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또 개인적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소화기 내과 의사로서 주로는 기능성 위장관 질환을 전공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봤던 환자들이나 아니면 연구들 혹은 공부했던 내용들 좀 가감 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자세하게 심도 깊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실 네. 예정인데 오늘 또 먼 길 와주셨잖아요. 네.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SRT 타고 또 먼 걸음 와주셨다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워낙 다양한 매체에 소개가 되셨지만 특히 이제 소화기 기능성 질환과 소화기 암을 전문으로 진료 보시는데요. 특히 이제 대한 소화기 기능성 질환 운동학회 차기 이사장을 역임할 예정이라고 아주 좋은 소식을 미리 좀 네. 전달 드리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스튜디오에 와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교수님? 생각보다는 상당히 넓고 시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아닙니다. 오늘 또 편안하게 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야기해 주신다 생각하시고 사실 아무래도 워낙에 환자분들도 이제 제한된 공간과 시간이다 네. 보니까 짧은 시간을 설명을 해 주셔야 할 텐데 오늘은 좀 긴 호흡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 생각하시고 네. 자세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시청해 주시고 인사 주시고 계십니다. 먼 길 와주셨다고 방송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 주신 네. 분도 계시고요. 사실 채팅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라이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요, 교수님, 기능성 소화 불량인데 이게 좀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소화불량증 정확한 좀 정의가 궁금합니다. 어떤 질환인지 좀 궁금한데요. 이게 뭐 어떤 하나의 증상인지 아니면은 질환인지 뭐 어떻게 분류가 돼 있는지부터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는 진단을 이제 소화기 내과 의사들이 이제 붙였는데 네네네. 그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고 붙인 지가 별로 오랜 역사가 아닙니다. 아, 그 그래서 최근에 이름이 붙은 질환인가 봐요. 89년, 90년 이후에 소화기 내과 의사들이 모여서 이제 질환명을 붙이게 되었는데 네네네. 사실은 이제 증상들을 종합해서 이런 증상들을 주로 호소하는 환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런 환자들을 보니까 실제로 증상을 일으킬 만한 기질적 질환, 그러니까 위암이나 위궤양이나 뚜렷한 위식도 응유 질환이 없는 경우에 증상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그런 환자들을 모아서 기능성 소화불량증으로 진단을 하자라고 사실은 이제 의사들 간에는 합의에 의해서 붙인 진단명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어떤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 없는데도 증상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네네네. 정신과 선생님들이 진단을 붙이는 것과 비슷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는 진단명을 도출해내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실제로 이제 신체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이름을 붙이시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질환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배워볼 텐데요. 슬라이드를 또 아주 알차게 많이 준비해 주셔서 한번 보면서 배워보는 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좀 어떤 질환인지 배워봐야 될 텐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환자분들께서 병원에 오시는 이유가 이제 나라마다 혹은 지방마다 또 다를 수 있고 부산 지역과 서울 지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가지 표현들 또 연령대마다 다를 수 있는데 대개는 체했다는 그런 표현도 많이 쓰시고 체했다. 더부룩하다 혹은 가스가 찬다 혹은 배가 칠 듯하다 혹은 배가 부르다 혹은 쓰리고 아프다 혹은 뭐 돌덩어리가 매달려 있다 뭐 경상도 지역의 할머니들은 뭐 위가 용용거린다는 그런 표현을 쓰시고 쓰기도 하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쓰기 때문에 그거를 듣고 의사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증상들이 이제 생기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이제 검사를 하지 않고도 이분은 만성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증상들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기질성보다는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접근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표현하시는 증상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우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겪으셔서 고생을 하실 것 같은데 소화불량증 요거 자체부터 좀 먼저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래서 네, 요거를 그래서 아까 같은 증상들이 뭐 한 번, 두 번 겪으면 뭐 이제 누구나 한 번씩은 다 경험하는 증상인데 이것이 이제 만성적으로 반복될 때 이제 질환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소화불량증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용어입니다. 소화불량증, 즉 소화가 안 된다는 건데 굉장히 광범위한 용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도출할 것이냐인데 사실 실제적으로 의사들이 생각하는 것은 상복부 중심의 통증이나 불편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증상이 주로는 위와 십이장에서 시작된 증상일 것이라고 이제 유추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위나 십이장의 기능 이상,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나서 식후 포만감이 생긴다거나 음식을 조금만 먹었는데도 배가 부르다, 조기만복감. 그리고 또 계속 트림을 한다. 는 것이 아주 중요한 증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팽만감, 또 구역감, 식욕부진, 역류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러한 포괄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면은 대개는 디스펩시아로 의사들이 생각을 하고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소화불량증 안에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화불량증이라는 것은 기능성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오가닉 디스펩시아, 즉 기질성 소화불량증.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아주 심각한 병, 우리나라에 비교적 많은 위암, 위궤양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흔한 질환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많은 연구들이 있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소화불량증을 호소해서 병원에 온 환자들 대상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실제 위내시경 검사 해보면은 대부분 70%에서 대개는 뚜렷한 궤양이나 위암, 식도암 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5% 정도가 궤양이 발견되게 되는 거죠. 그게 한 2% 정도가 이제 위암, 식도암 등의 악성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만성적인 증상이 지속될 때는 기능성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 실제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과거부터 많이 있어 왔습니다. 해보니까 실제로는 이런 증상들을 가진 기능성 소화불량증으로 생각되는 환자들이 8 내지 20% 정도 되고 뭐 최근에 이루어진 가장 객관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연구를 해보니까 한 5%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소화기내과 의사들이 많이 보는 질환들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병원을 찾는 질환 중에서
아주 흔한 네. 정말 증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그런 질환이네요. 보니까 만성적인 증상을 가진 환자의 40에서 70%는 사실상 어떤 기질적인 원인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불편한 증상은 있기 때문에 잘 좀 접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인사 주시고 댓글도 주시고 계십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질문 네. 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화불량증도 종류가 있다고요.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환자분들의 증상을 분석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 왔고, 지금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증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그러한 안이 되겠는데, 로마에서 모여서 합의를 했다 해서 로마 기준이라고 합니다. 하는데 네 가지 증상으로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상복부 통증입니다. 이제 불쾌한 통증이 되겠고, 두 번째 증상이 쓰림입니다. 통증과 속쓰림이 어떻게 다르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별하기 힘든데, 우리나라 외에 이제 서양 환자들은 이게 구별이 잘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과 속쓰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조기 만복감과 식후 포만감입니다. 조기 만복감 뭐냐 하면은 실제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두 숟가락 먹었는데 이미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는 그런 느낌이 되겠고, 식후 포만감은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2시간이 지나도 배가 거득한 느낌이 계속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식후 포만감인데, 그래서 이거를 크게 통증과 속쓰림 그리고 만복감과 포만감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통증이랑 속쓰림 이런 증상도 있지만 어쨌든 빨리 좀 배가 부르고 네. 식사를 하고 나서 어떤 좀 불쾌한 느낌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실제로 윤희님께서도 나이 먹으면서 밀가루 음식이나 튀김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느낌입니다. 이런 말씀도 좀 주셨거든요. 사실 이런 증상들이 어떻게 보면 노화랑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실제로 밀가루 음식이나 튀김 음식,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 혹은 밀에 대한 소화력이 나이가 들면서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연구는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나이가 들면은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젊었을 때의 소화력에 비해서 나이가 들면은 소화력은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느끼느냐에 따라 가지고 음식량을 좀 줄이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 노화가 온다는 에이징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 노화 분명히 오는데 실제로 이제 위에 운동성이나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거는 분명해서 이제 음식량과 종류를 줄여야 된다. 튀김은 아마도 이제 고지방 시기가 되는데, 고지방 시기가 위와 십이장을 자극해서 그로 인해서 소화 불량 증상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어쨌든 이런 소화기관에도 노화가 오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증상들은 따라오기가 마련인데, 이게 정도의 차이고 이게 좀 치료가 필요한가 아닌가에 좀 차이가 네.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이제 가장 흔한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기타 증상들도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증상 외에도 사실은 뭐 환자분들이 오셔서 호소하시는 게 배가 빵빵한 느낌, 뭐 그런 것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또 트름을 너무 심하게 한다. 이건 이제 트림이라는 거는 자연적으로 혹은 소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생리적인 과정인데, 너무 심하게 하면 과도한 트림이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림은 왜 생기느냐 하면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먹을 때 공기도 같이 먹기 때문에 그 들어간 공기를, 위내에 들어간 공기를 자연적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하는 생리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본인도 모르게 하고 있는데 그걸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트림이라는 증상을 또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것도 치료하려고 그러면은 행동요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
해야 되고 실제로 잘 인식만 하면은 이제 치료가 잘 되는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 좀 드물지만 오심, 메스껍다, 그다음에 구역과 구토인데 구토를 하게 되면은 기능성 소화불량증보다는 사실은 위에 정말 기능이 떨어져 있는 위마비증을 좀 의심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불편한 증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아까도 이제 윤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노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은 네. 이게 치료가 좀 필요한 것인지 좀 진단 기준도 궁금합니다, 교수님.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병원까지 오게 되는 환자분들 많지 않다. 역학 연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이러한 아까 네 가지 증상, 불쾌한 식후포만감, 조기 만복감, 상복부 통증, 상복부 속쓰림 이것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6개월 전부터 시작되어서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될 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증상과 함께 내시경이나 초음파, CT, 혈액 검사를 했는데 뚜렷한 이상이 없을 때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롬이라는 저게 영어를 적어놨는데 로마에서 의사들이 만나서 이제 진단 기준을 마련했던 롬 기준인데 저거대로 사실은 이제 진료를 하고자 해서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꼭 맞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환자들이 다양하게 증상을 호소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꽤 많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 진단이나 치료에 있어서 응용이 필요하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 병원에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환자에 맞게끔 그때그때 맞게끔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증상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네네. 저기에 딱 따라서 정확하게 칼로 물베듯이 네네.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확실한 건 좀 만성적으로 지속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네. 그렇군요. 하루 이틀 뭐 체에서 진단이 되지는 않고 한 3개월 정도는 최소한 3개월. 최소한 네. 3개월 네. 정도는 지속이 되어야 된다라는 설명을 좀 주셨습니다. 이게 뭐 비슷한 종류의 질환들도 좀 있다고요, 교수님? 그래서 이거는 이제 I형으로 나누는데 실제로는 롬 기준에서 크게 두 가지 이제 식후 고통, 불편 증후군, 명치 통증 증후군, 속쓰림과 통증이 있으면 그쪽으로 나누고 아까 얘기했던 조기 만복감이나 식후 포만감이 지속되면 이렇게 나누어서 진단하고 치료하자라고 해서 나누어 나왔고 실제로 병원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나누어서 그에 맞게끔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두 가지 증후군이 다 중복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게끔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정확히 우리가 좀 알고자 하는 이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어떤 질환인지 조금 맥락은 이제 이해가 가는 것 같긴 한데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은 뭐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고 우리나라의 소화기 내과사들이 모여서 병명을 붙인 겁니다. 기능성도 그렇고 소화불량증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두 단어가 모두 다 좀 애매모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이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능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증상이 지속되는데 어떤 기질적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검사하는 위내시경 검사, 혈액 검사, 복부 초음파, 복부 CT 등을 했는데 뚜렷한 원인 질환을 찾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를 기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내시경 검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기능성이 아니면 어떡하느냐인데 기능성이 아닌 질환들을 반드시 감별,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어서 왔는데 내시경 검사 해봤더니 위궤양, 십이장 궤양이라든가 혹은 뚜렷한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지금 내시경 사진 보시면은 경한 것부터 해서 심한 것까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 식도와 위가 만나는 부위인데 식도염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식도염이 있는 경우라든가 실제로 중요한 것은 위암입니다. 근데
근데 사실은 이제 임상적으로는 이제 환자분들이 3개월 이상 6개월 정도의 만성적인 질환 증상을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위암 같으면은 증상이 오는 경우에는 한 달 이내입니다. 그리고 궤양도 한 달 이내 증상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병력 청취, 우리 입장에서 병력 청취라고 할 수 있겠고, 사실은 뭐 6개월, 1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이런 이런 기질적 질환일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미식도염 질환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증상이 반복되는데, 그거는 뭐 그렇긴 하지만 이런 이제 중요한 질환들은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도 지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간암이나 담석증, 담낭염, 담도암, 그다음에 췌장암 등등입니다. 이런 질환들도 대개는 증상으로 이제 대개는 병력 정치를 통해서 감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증상의 기간이 병원에 올 때까지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아주 증상이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결국 검사를 통해서 진단해야 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병력 정치를 통해서 감별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위궤양, 식도염, 위암이 없는 상태에서 만성적으로 반복적으로 증상이 나타날 때 그 증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식후포만감, 조기만복감, 상복부통증, 상복스림이 나타날 때 기능성 소화불량증으로 진단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사실은 진단할 때 이런 내시경적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교수님? 뭐 가장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고 정상만으로 기능성 소화불량증으로 진단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일단 하고 나서 이런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배제하고 나서 진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왜 생기는 건지, 왜 이렇게 뭐 원인을 일으키는 것도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편한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을 네. 것 같아요. 이게 심리적인 부분도 있을 네, 것이고, 맞습니다. 아니면 실제로 뭐 어떤 뭐 불편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요인에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전통적으로 1950년대 이후부터 해서 많은 연구들과 많은 생각들과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그런 분야이긴 한데, 네, 실제로 네.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인자들이 작용해서 이런 증상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증상들로 우리가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지만 이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다양하고 그 다음에 한 환자 개인으로 봐서는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각자 개인마다 또 다른 기전이 작용하기 때문에 뭐 한 가지 이상이 이 증상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도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 증상이 이제 생기는 것은 아무래도 위와 십이장에서 생겼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위와 십이장에 그러한 기질적 질환이 없는데 왜 생겼느냐? 기능 이상일 것이다. 그러면 크게 생각하는 것이 위의 운동 기능, 그 다음에 감각 기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위의 배출 지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소화되어서 십이장으로 배출되는 것이 늦게 되니까 위에 음식이 그득 고여 있으니까 그런 증상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위에 적응 장애입니다. 유한 장애인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가 음식을 먹자마자 5분, 10분 내로 위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면서 5분, 10분이 아니라 먹자마자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자마자 바로 위가 이렇게 이완을 하게 됩니다. 늘어나게 되는 늘어나야지 음식이 들어올 때 위 내 압이 증가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불편감 안 느끼고 어느 정도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의 적응 반응인데 이런 적응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조기 만복감이 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위의 감각 기능 이상입니다. 내장 감인성이라고 해서 아주 예민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감인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위산은 항상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지만 위산에 대한 과민성도 설명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이런 위의 감각 기능, 운동 기능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런 증상을 일으킬 것이다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은 위의 생리적 운동도 지금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서 있지만 아직까지도 밝히지 않은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처음 일어나는 반응이 위 저부의 이완입니다. 그래서 위 저부가 평상시에 위의 이런 볼륨, 부피보다 4배 이상 늘어납니다. 되게 싹 늘어나면서 음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아들여야지 불편감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웬만큼 음식을 먹어도 불편하지 않고 어느 정도 먹어야지 소화가 이제 꽉 차는 느낌 내지는 혹은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있고 나서 그러고 나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지나면은 위 저부에 고여있던 음식이 체부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는데 이때부터 체부와 전정부에서 연동운동, 음식을 갈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런 동글동글했던 것이 입자 1mm 이하의 크기로 줄어들게 되면 이것이 이런 유문을 통해서 배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잘 이렇게 소화를 시켜서 대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2시간 정도 지나면은 대부분의 음식이 내려갑니다. 4시간 지나면은 음식이 아예 위에 없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 되겠습니다. 위에 생리적 운동이 되겠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면은 공복 시에는 이렇게 위가 쪼그라져 있다가 먹게 되면 이렇게 위 적응해서 위가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 지나면은 이런 연동 운동에서 위 음식이 배출되게 되는데 이 과정 중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통증을 느끼거나 조기 만복감이나 혹은 식후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검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실제 임상에서는 이걸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위 배출량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크니션 9 퍼테크네이트라는 이런 레디오 뉴클레오타이드 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김밥을 먹게 되는데 김밥에 오므라이스 등을 섞어서 먹어서 이것이 얼마나 위에서 잘 배출되는지를 이렇게 검사하게 됩니다. 한 2시간, 4시간에 걸쳐서 검사하게 되고 검사해 보면은 위 배출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 혹은 지연되고 있다를 알 수 있어서 위에 소위 말해서 운동 기능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 검사도 많이 하나요, 교수님? 실제적으로 이제 네네. 이 검사를 하고 있는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대학병원급 이제 상급 종합병원급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 검사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내시경으로 어떤 모양이나 뭐 어떤 이상이 있는지 보는 거 말고 어떤 위가 잘 이렇게 운동을 하는지 이런 걸 알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그래서 네네. 내시경의 목적은 실제로 네네네. 위의 안쪽 면을 보게 되는데 네. 전방면에 이제 염증이 있거나 혹은 궤양이 있거나 혹은 뭐 덩어리 암이 있다거나 혹은 종양이 있다거나 그걸 밝히는 거지 위 기능이 어떤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8시간 검식하고 내시경에 들어갔는데 음식이 고여 있다. 근데 실제로 뭐 협착이나 암이 없는 상태 그렇다 이러면은 위 기능이 떨어져 있겠구나를 알 수는 있는데 네. 그거 말고는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위의 기능이 괜찮은지 어떻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증상만 가지고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위의 기능이 심하게 떨어져 있는지 위 배출 능력이 심하게 감소되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 검사를 해서 소위 말해서 위 마비증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감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검사를 뭐 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어떤 기능이 잘 되고 있는지 운동을 뭐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이렇게 모든 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군요. 네네. 그래서 네. 모든 분들이 다 받을 필요는 없고 실제로 선별적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환자를 보시는 선생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 검사 필요하다고 되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위에 배출 능력이 얼만큼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검사는 있다. 네. 이 정도 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위 적응 이상이 있는 경우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 중에서도 조기 만복감과 가장 연관성이 많더라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되겠는데 실제로 실제 진료 현장에서 위 적응을 하는 병원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위 말해서 연구 쪽에서는 할 수 있는데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이 검사는 하기 힘들다는 제한점이 있겠고 아마 앞으로 조금 더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세월이 지나면 조금 더 발전되면 이런 검사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실제로는 위는 사실은 위는 대뇌 우리 브레인이라고 하는 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불안하거나 혹은 스트레스가 있다거나 혹은 뭐 우울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으면 이것이 바로 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화기능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자율신경계나 혹은 내분비 호르몬을 통해서 영향을 미쳐서 결국 운동을 저하시킨다거나 아니면 감각능을 증가시켜서 감염성을 일으킨다거나 결국 기분이 안 좋으면 소화도 안 되고 불편하다. 그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이러한 패스웨이를 밝히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고 지금도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것을 응용해서 치료에 적응하고자 지금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 내용은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좀 스트레스를 네. 받거나 뭐 긴장을 하거나 때로는 우울하거나 이럴 때 뭐 음식이 안 땡기기도 하고 먹는다고 해도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만큼 어떤 기분, 뇌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랑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더 좀 치료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아무래도. 그래서 사실은 네. 이제 치료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네. 시도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치료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소화기내과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결국 이제 소화기내과 의사 좀 심하면은 이제 신경정신과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까지 가기 전에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에 의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는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어떤 이런 스트레스랑 밀접한 연관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도 많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또 계속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말씀을 요약해 드리면 발생 기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전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위 자체의 기능, 그러니까 위 배출 지연, 내장 감인성, 위 저부 이완 장애 등으로 설명을 했고 물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도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12장 점막의 저등급의 저도의 점막 염증 이것이 기능성 소화불량증과 관계가 많다. 그래서 또 12장에 있는 여러 가지 세균들, 장내 세균들의 이상, 이제 장내 세균 이상에 의해서 장내 세균 이상이 관여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거는 장내축 이상, 스트레스나 신경 전달 물질 변화에 의해서 이런 결국은 위와 12장에서 이런 증상이 기인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 생기는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서 이 원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이 질문 참 많은 분들이 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위장약 정말 많이 먹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어떤 진통제를 먹어서 함께 드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속이 불편해서 이제 위장약을 먹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도 속이 불편하다. 이것 또한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사실은 뭐 진료실에서 제가 보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위장약을 오래 먹고 있는 분들이 간혹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게 위장약을 너무 오래 먹어서 제가 그런 거 아닌가요?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위의 소화 기능을 돕고 그 다음에 감각능을 좀 줄여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좀 스트레스를 줄이는 그런 항불안제도 쓰게 되는데 그런 약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설명하기는 좀 곤란한데 이제 우리가
쓰는 약제 중에서 위산부 역제제 네. 이런 약이 오히려 위 기능을 억제하는 위 배출능을 저하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것과도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럴지는 아마 환자들마다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드시고 있는 약을 한번 끊어보고 끊는 경우도 있군요. 예, 끊어보고 실제로. 어떻는지 예. 오히려 약을 끊고 괜찮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 끊고 한번 지내보십시오. 그리고 또 불편하면 오십시오 하고 보내드리는데 그러면 한 1년쯤 있다가 이제 오셔서 검사할 때 보면 그랬더니 괜찮더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처음 시작된 원인이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로 시작됐는데 약을 먹다 보니까 스트레스 요인이 없어졌고 근데 약을 먹다 보니까 약 먹는 것 자체가 또 스트레스 되고 약이 또 그런 이펙트 그런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뭐 그래서 그렇다면 한번 끊어보십시오 했더니 그걸 끊고 나서 오히려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이 소화불량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진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환자의 말씀을 잘 듣고 긴밀한 어떤 관계 속에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개별화된 치료가 필요하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위장약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고 치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약제임에는 분명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좀 중단을 했을 때 좋아지는 경우도 간혹은 있다. 근데 뭐 이거를 마음대로 끊어서는 안 되겠죠, 교수님? 네,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약을 끊을 때는 한번 진료진과 의사 선생님과 의논하고 나서 한번 끊어보고 또 어떤지 관찰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장약에 대한 설명도 주셨고요. 그럼 어떻게 이거 진단하게 되는지 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 중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만성적인 증상을 호소해서 병원에 오게 되면 처음부터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증상들이 실제로 위나 소장, 십이장에서 시작했는지부터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대개는 증상을 들어보면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해당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진단하게 되는데 대개 증상으로 진단을 하는데 실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제 위암의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내시경 검사를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초음파도 만약에 최근 6개월 내에 안 했으면 초음파나 요즘은 CT도 찍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췌장을 보는 데 있어서 초음파가 가지는 명점이 있기 때문에 복부 CT를 찍게 되면 췌장도 다 이제 명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해보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기능성 소화불량증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명치 통증 증후군, 19고 통증후군, 중복 증후군 이렇게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실제 임상에서는 이렇게 기능성 소화불량증으로 딱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환자, 대부분의 표현을 쓰는데 제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에 걸쳐서 모든 소화관에 걸쳐서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과민성 장 증후군이나 그다음에 기능성 식도질환, 그다음에 기능성 소화불량증, 그다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호소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전에는 우리가 기능성 위장관 질환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환자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능성 위장관 질환 중에서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있을 소화불량증을 진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기능성 소화불량증으로 이렇게 총괄적으로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교수님께서 이런 좀 소화에 관련된 환자분들 굉장히 많이 보실 텐데 예를 들어서 100명의 환자분들을 봤어요. 그럼 실제로 어떤 원인이 있는 경우 있는 분들은 한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없어서 기능성으로 진단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되시는 것 같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들도 꽤 많았고 아까 보여드렸던 데이터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1차 병원을 거쳐서 대학병원까지 오는 환자들이라 하더라도
내시경 검사를 대부분은 이제 여러 차례 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안 오더라도 만약에 증상이 최근에 한 달 이내에 뭐 생겼다 이러면은 제가 긴장을 하고 환자를 보게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6개월, 1년 혹은 젊었을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증상이 반복 지속적으로 되어 왔다 이러면은 기능성일 가능성이 많다. 내시경 하더라도 아마 이상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내시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대부분 그래서 제가 보는 환자분들 중에서 대개는 이제 진단을 받고 오기 때문에 이제 위암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그 외에 여러 병원을 거쳐서 오는 경우가 꽤 많아서 그런 경우는 대부분 기능성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 아마 그냥 환자분들이 오게 되면 오더라도 6개월, 1년 이상 증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랬을 경우에는 기능성 소화불량증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진단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 주십니다. 하니미니님께서도 내시경 복부 CT는 이상이 없답니다. 이런 댓글 주셨고 또 들꽃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소화기가 너무 안 좋은 1인입니다. 사실 이런 분들 워낙에 많으시고 또 어떤 성인 ADHD 엄마의 육아일상님께서도 100% 스트레스성이다. 뭐 이렇게 댓글을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좀 더 구체적인 질문들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희가 잘 정리해두고 있으니까 잠시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검사법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주셨는데요. 또 한번 짚어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네,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드리는데 이 검사는 실제로 이제 필요한 환자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배출 능력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가 의심되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증상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증상이 실제로 주로 구토를 주로 호소한다거나 만성적인 구토, 반복적인 구토. 근데 먹고 나서 더부룩함, 식후 불편감이죠.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된다거나 했을 때는 단순한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기보다는 위 기능 자체가 저하되어 있는 병명은 이제 위마비라고 붙이는데 위마비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치료 방법 자체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경우에는 위배출능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거 외에 사실은 위에 감각 기능이 상진되어 있는지 혹은 아까 이야기했던 위저병의 이상이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흔히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서 일단은 그곳은 대개는 아직까지는 임상 연구 분야에서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증상도 진료실에서 정말 다양한 증상들을 말씀 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흔히 떠오르는 증상들도 있는데 뭐 이런 증상까지도 호소하신다. 이런 것도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본인이 느끼는 증상을 내가 만약 그런 증상을 느꼈다면 어떻게 잘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증상들을 아까 묶어서 네 가지 증상으로 이렇게 통합을 해놓았는데 네. 이 네 가지 증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의사들, 우리나라 환자들의 표현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주로는 서양 환자들의 표현을 가지고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끼워 맞추려 하니까 상당히 좀 불일치 않은 면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의사들은 이것을 참고해서 우리나라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을 가지고 이렇게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한점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소화가 안 된다, 아니면 뭐 더부룩하다. 참 소화가 안 된다는 게 참 애매한 표현인데 그럼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게 어떤 건지 썰인지 뭐 더부룩한지 아니면 아픈지 아니면 먹고 나서 불편한지 정말 좀 미식거리는지 입맛이 떨어졌는지 물어보게 되면 실제로 다양하게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셔서 그 표현들을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그게 하나의 관건이 되겠고, 또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소화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증상이 상복부에 국한된 증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실제 환자들은 배 전체가 다 불편하다. 혹은 뭐 아랫배 쪽으로 그렇다. 혹은 가슴도 답답하다. 등도 불편하다. 어깨도 불편하다. 이렇게 호소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등 아픈 것이 위하고 관계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이제 등 이제 척추뼈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좀 근골격계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이제 이것이 소화기계와 같은 연관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여러 가지 너무나 다양하게 호소를 하셔서 의사 역할이 환자가 말하는 증상을 가장 잘 분석해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어느 정도 분류해서 그 다음에 접근해야지 증상에 대한 치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증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증상만으로는 사실 조금 진단하기는 어렵다. 근데 이럴 때는 꼭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경고 증상 같은 거 한번 네. 짚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경고, 이거는 꼭 병원을 네. 방문해야 되는 증상들인 네. 거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40세 이상, 근데 40세 이상이라는 거는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괜찮았는데 40살 넘어서 이런 소화불량증이 생겼다 하면은 일단은 내 몸에 큰 병이 생긴 게 아닌가 하라고 걱정을 좀 해야 됩니다. 해서 내시경을 뭐 1년 내에 받았다 문제가 안 되겠지만, 내시경을 안 받았으면 반드시 내시경 검사를 해야 됩니다. 내시경뿐만 아니라 실제로 초음파나 CT까지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삼킴 곤란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식도 증상인데 점점 심해진다 이러면 식도 쪽에 구조적인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점차 심해지면, 짧은 기간에 심해지면 식도암 같은 아주 심각한 질환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구토를 한 번, 두 번 하는 건 괜찮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구토한다 이러면은 실제 이제 위에서 12장 넘어가는 그쪽에 협착이 생겼거나 혹은 종양이 생겼거나 그런 문제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체중 감소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심하게 된다. 그 다음에 출혈이 있다거나 또 위암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이때 가족력이라는 것은 직계를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뭐 그 정도 형제간, 누나, 동생, 뭐 형제간까지 이렇게만 해당될 때는 가족력 있고 고위험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위내시경 검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약제들 중에서 진통소염제나 항혈증제를 계속 먹고 있었다면 이런 경우는 이제 위궤양이나 십이장궤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내시경 검사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복부에 종괴가 만진다거나 림프절 리피드됐다거나 없던 황달이 생겼다 이러면 또 반드시 이제 간이나 간담도 이상이 있는지, 그다음 뭐 중요한 것은 소화성 궤양을 앓은 적이 있다 이러면 또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체중 감소는요, 보통 어느 정도 돼야 좀 비정상적이라고 그래서 볼까요? 대개는 자기 체중의 10% 이상입니다. 네네. 그래서 60kg의 남자가 6kg 이상 한 달 이내 몇 킬로 이내 한 달 빠졌다. 이내요. 네, 네네. 빠졌다 이러면 이거는 심각하다는 경고 사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본인이 과도하게 이제 다이어트나 이런 체중 빼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런 노력이 없는데 서서히 빠졌다 이러면은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경고 증상 이거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위마비도 기능성 소화불량이랑 연관이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이게 좀 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아주 흔하지는 않는 질환인데 네네. 위마비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가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연동 운동에 의해서 배출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 이상이 오는 겁니다. 근데 위의 운동 기능을 관장하기 위해서는 뇌에서 나오는 미주신경 이것이 위에 분포하게 되는데
위주신경의 기능이 원활해야지 이런 위의 운동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뚜렷한 원인은 당뇨병 때문에 위주신경에 염증이 생기거나 혹은 이유가 없게, 이유를 잘 모르게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인해서 위주신경 이상이 생기거나 했을 때 위에 운동 기능에 현저한 저하가 오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음식을 먹어도 잘게 부서지지 않고 또 배출에 장애가 생겨서 위에 음식이 4시간 지나도 고여있게 되고 하루 이틀 지나도 고여있게 됩니다. 위에 음식이 고여있으니까 결국 증상은 주로는 더부룩한 것도 있지만 이제 구토를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게 생길 때를 위마비증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위마비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시경 검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배출능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해야 됩니다. 네, 아까 그 설명 주셨던 그 위배출능 검사가 네. 필요한 경우다라고 네.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위마비증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위 기능성 소화불량증과 위마비증이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심하게 되면 위배출능이 저하가 일어나게 되는데, 네네. 근데 이게 진단 기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배출능 검사를 해서 심하게 지연을 보이는 경우에는 위마비증으로 진단을 하자라고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마비증이 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는데 실제 치료는 음식 조절, 그 다음에 위장관 운동 개선제, 촉진제 와 함께 정말 심한 경우에는 수술까지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위마비는 흔하진 않죠, 교수님. 네, 그래서 당뇨병을 오래 앓으셨던 분의 네네. 합병증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게 당뇨병을 오래 앓게 되면 자율신경계 기능이 이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위로 가는 자율신경,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위주신경의 기능 이상이 오게 되고, 이것은 비가역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당뇨병성 위마비증이 오게 되면 그래도 치료는 당뇨 치료를 잘 해주면 어느 정도는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치료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심한 경우를 위마비증이라고 불러서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조금 더 취약하신 분들이 계신지 일명 좀 네. 고위험군이라고 표현을 하면 될지요.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한테 잘 올 것인가, 최근에 연구 결과인데 이것은 이제 그 대조군 연구 크로스 섹셔널 스타디라고 해서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있는 거의 한 10,000명 이상 되는 환자분과 소화불량증이 없는 사람을 비교해 봤더니 이렇게 좀 차이가 나더라인데,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한 연구니까 참고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있거나 위식도행유 질환이 있거나 교육 수준이 조금 낮은 경우에 조금 더 많은 것 같다. 연관성입니다. 이런 분들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분들한테 조금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많은 것 같다는 거고, 또 확실한 거는 소염 진통제를 오랫동안 먹게 되면은 먹는 사람의 한 4분의 1 정도는 소화불량증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제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소화불량증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겠다는 거고, 근데 음주인데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또 소화불량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뭐 연관성이 없다고 나오긴 나왔는데, 네. 네. 이게 중국에도 연구인데 닭고기를 많이 먹는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고요. 일형 당뇨병이나 고혈압, 기분 장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올 수 있다는 건데, 결국 이제 이건 스트레스가 많을 때 이런 이제 소화불량증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뭐 연관성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분 장애랑도 확실히 연관이 네. 있다는 게 네. 논문으로도 발표가 된 바 있다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정말 치료가 되기는 하는 건지 네.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 질환일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어떻게 좀 치료를 하는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소화불량증, 기능성 소화불량증으로 진단되고 나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일단 많은 환자분들 병원까지 오지 않고 이제 아마도 증상이 경하면은 이제 잘 조절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에 이제 오게 되면 실제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 교정인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식이 습관 교정이고요. 그다음에 식이 습관이 교정되고 나면 대부분 경우에는 좋아질 것이다. 좋아진다 봅니다. 그런 분들 병원에 안 오니까 알 수는 없는데 안 되면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약물 치료를 해서 도움을 받는 이제 사실은 약물 치료에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겠지만 약물 치료해도 호전이 없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음식과 식사 조절이고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완화 이게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제대로 하면 실제로 이제 위 기능 그다음에 스트레스 등이 되면 내 장축에 어떤 이상이 보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위산범위약제나 뭐 운동 촉진제나 항우울제 등을 쓰게 되는데 이제 이게 쓰게 되는 환자분들은 굉장히 또 심한 분들이고 사실은 생활 습관 교정이 안 된 상태에서 약을 먹어도 사실 소용이 없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많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환자 본인의 어떤 자각과 노력에 의해서 많이 보존될 수 있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증상은 계속 지속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런 생활 습관 노력이 기본 네. 축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좀 스스로 노력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거 좀 자세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한소화기 기능성 질환 운동학회에서 최근에 한 2달 전에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혹은 아주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시라고 아주 간단하게 정말 그림으로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제 게재를 해놨습니다. 홈페이지 가면 볼 수 있는 거죠, 네, 교수님? 네, 네네. 네.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소개를 이제 시킨다는 의미에서 가져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소화기능 기능성 질환 운동학회 회원들 교수님들이 모여서 이제 그간의 연구들 그다음에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토의를 거쳐서 결론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근거가 되는 연구들은 많지는 않은데 실제로 이제 전문가 의견이나 혹은 그간의 경험들 그다음에 약간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실정이 맞도록 이렇게 회계되었습니다.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유발하는 걸 알아야지 어떻게 방지할 건데 실제로 불규칙한 식사나 아침, 점심 끼니를 거른다거나 그다음에 뭐 잦은 외식도 좀 안 좋다고 하는데 그리고 밤늦게 먹는 거, 한 목에 많이 먹는 거, 근데 빨리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다 보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또 도움이 되고 또 안 좋은 건지. 그래서 실제로는 당연히 건강한 집밥을 해 먹는 것이 좋겠다는 거고 한 목에 많이 먹는 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주 먹기. 나누어 먹는 거.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녁 식사 후에 적어도 3시간 후에 지침. 그러니까 7시에 식사를 하시면 10시, 11시 주무셔야 되고 10시 이전에 주무시려고 그러면은 6시 이전에 저녁을 먹고 그 중간에 이제 주무시기 전에 간식이라도 안 먹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야식이 안 좋은 거죠? 네, 야식이 안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정말 중요한 것은 천천히 잘 씹어서 먹기입니다. 천천히 잘 씹어서 먹기만 한다면 소화불량 증상이 오진 않을 것이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천천히 씹어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증을 좀 유발하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제시하는 식품들은 이제 기존의 연구들을 총합해서 제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고지방 식품입니다. 이게 이제
먹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많이 먹으면 문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지방 식품, 당연히 인스턴트 식품, 유제품, 밀가루, 매운 음식, 신과일, 양파, 커피 한두 잔은 괜찮겠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은 그다음에 당연히 술, 탄산음료, 캔음료 등도 많이 먹으면 안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개인적 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상이 없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거 먹었을 때 이상이 있다. 뭐 그런 느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운 음식 같으면은 평상시에 매운 음식 계속 먹은 분들은 캡사이신에 대해서 좀 둔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잘 안 먹다 먹으면 불편함을 호소할 수도 있고 사실 젊었을 때 잘 먹었는데 나이 들으니까 힘들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운 음식은 좀 자제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아메리카노 님도 사진에 즐겨 먹는 음식 다 들어있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고, 요새 사실 이런 뭐 인스턴트 식품이나 이런 고지방 식품이 워낙에 맛있게 잘 돼 있고 배달도 너무 잘 되고 하다 보니까 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소화불량증을 유발하는 이런 맛있는 음식이 많기 때문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많이 먹거나 지속적으로 이 음식 먹거나 이럴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지 반드시 금기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을 먹게 되면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본인이 먹어서 별 문제 없으면 뭐 먹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먹고 나서 불편하다 이러면 조금 상가해 주시는 게 좋겠다. 조절이 필요한 음식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군요. 그럼 어떤 음식들이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게 이제 연구나 문헌에 근거해서 보면 쌀로 만든 음식, 우리나라 사람들이 밀가루는 되게 불편하지만 쌀 먹고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쌀로 만든 음식, 커피보다는 차, 생강, 아몬드, 이제 이렇게 생강이나 아몬드를 먹었을 때 소화불량 증상이 좋아지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밀가루 식품보다는 쌀밥, 그 다음에 글루텐이 없는 밀가루 음식, 밀가루 먹었더니 많이 불편하다 이러면은 글루텐이 없는 밀가루를 좀 권장드리고 싶고, 일반 식용유보다는 올리브 오일, 당연히 술, 커피는 차로 좀 대신하면 좋겠다는 거고, 뭐 술이나 커피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이제 절주, 그다음 커피도 한두 잔 정도 드시면서 사셔야지. 완전히 끝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예 없이 사는 건 좀 오히려 좀 어렵겠죠, 교수님. 네, 적당히 무엇이든지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고, 좀 대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셨습니다. 또 식사 습관도 설명을 주시지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반복되는 말씀인데 조금 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은 불규칙한 식사, 짧은 식사 시간, 과식 삼가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 만나보면 이제 직장 생활 혹은 이제 뭐 작업장에서 짧은 식사밖에 없다. 그러고 이제 야간에 식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안타까운 말씀 하시는 분도 많긴 많은데, 어쨌든, 가능하면 편안한 분위기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제대로 씹어서 그다음에 식사하시면서 뭐 다투거나 그렇게 하시면 소화가 안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기전적으로 설명이 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하시는 그런 것이 중요하겠다.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자극성 있는 조미료나 특정 음식물, 뭐 사실 인과관계를 규명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오히려 음식물 자체보다는 심리적 상태에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 개개인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음식 피하는 게 좋다. 경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적으로 지방이 많은 음식은 조금 삼가해 주는 게 좋다. 왜냐하면 더부룩하다, 뭐 불편감 느꼈을 때는 그럴 수가 있고, 물론 당연히 이제 나쁜 식사 습관, 그 다음에 양파도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사실은. 근데 콩이나 양파, 콩을 많이 먹게 되면 또 가스 많이 생기니까 탄산음료, 초콜릿 등도 조금 줄이라는 겁니다. 조금 드시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고 조금 줄이는 게 좋겠다 거고, 그 다음에 유제품도 일부 환자에서는 안 좋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쌀, 그 다음에 차, 그 다음에
매운 음식도 매운 음식 먹고 건강에 위에 좋다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매운 음식을 먹게 되면 또 짜게 먹게 되니까 매운 음식 먹는 거를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또 스트레스에 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네.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는 실제로 이제 결국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면 스트레스에서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이것이 바로 직접적으로 위에 운동 기능, 감각 기능에 영향을 줘서 소화불량 증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이제 이런 증상들이 없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왔을 때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지를 맨 처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1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내지는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증상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결국 이제 물론 약제 처방도 하게 되지만 그런 게 대해서 좀 극복해 보시도록 노력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에 왔을 때는 그런 상황들이 해소되고 나면 증상들이 많이 좋아지고 깔끔하게 해소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스트레스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는 네.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 거듭 강조해 주십니다. 또 식생활 수칙 10개명을 또 준비를 네. 해주셨지요. 네. 이게 이제 학회에서 이제 10가지로 간추려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이 편안한 마음으로 아, 천천히 잘 씹어서 먹기입니다. 네. 1번이고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식사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특히 간혹 이제 진료실에 20대 혹은 10대 후반 고등학생들이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은 대개는 이제 뭐 수험 생활 혹은 뭐 직장 생활 때문에 이제 불규칙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밤 늦게 자고 아침에 뭐 그쵸. 늦게 일어나고 이러면서 뭐 끼니 그러고 이러면서 반복되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된다 해서 와서 내시경도 하게 되고 내시경도 여러 번 하고 오는 경우가 꽤 많은데 네, 그런 분들한테는 일단 생활부터 바로 잡아라라고 이제 생활 습관부터 교정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반드시 이제 규칙적으로 식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게 되겠고요. 과식하지 않고 소량씩 자주 먹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소량이냐 애매하긴 한데 실제로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 것은 삼가하셔야 되고 항상 배 부르기 전 대개는 한 70 내지 80% 약간 공복감이 해소되고 약간 배 부르기 전까지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씩 줄이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고 이제 10번에 보시면은 이게 저포드맵 시기를 해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예요, 저게? 저포드맵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호주에 있는 소화기내과 의사 이제 영양사가 이제 이야기하는 개념인데 쉽게 우리나라에서 적용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밀가루 음식이나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과일, 각종 과일, 유제품, 그 다음에 고지방식 이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 이것이 되게 이제 다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대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대장에 있는 균들이 이것을 발효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가스가 발생하게 되고 설사까지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고포도매 시기를 하게 되면 고지방식이나 이런 고포도매 시기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는 쌀은 포도맵이 아닙니다. 그래서 쌀을 먹게 되면 주로 그렇진 않은데 밀가루를 주로 먹거나 아니면 이제 쉽게 이야기 드려서 이런 이제 고지방 식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유제품을 많이 먹는 경우에는 근데 포도맵을 좀 줄여주면 조금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가민성 장 증후군 증상과 굉장히 연관이 많은데 기능성 소화불량증을 호소한다 하더라도 한번 포도맵 시기를 줄여주면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간 해보기도 한번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주신 10가지 수칙만 잘 지켜도 좀 편안한 식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렇게 생활 습관만으로 얼마나 이게 좀 달라질 수 있는지 이걸 좀 말씀 주셔야 좀 각성을 네.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모든 전문가 의견이나 네. 아니면 논문들에서 우리나라 혹은 뭐 외국의 저명한 전문가들 첫 번째가 생활습관 교정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연구해서 실제로 증명하기 쉽지는 않다 이겁니다. 연구해서 그러면은 한 달, 두 달 혹은 1년 동안 조금 연구해서 이 환자의 증상이 얼마나 좋아진다. 그런 연구는 상당히 뭐 보기 드물고 그래서 근거가 약하다는 표현을 제가 적었는데 사실 연구 결과는 없지만 그렇지만 실제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경험적으로 제 임상 경험 혹은 전문가 의견이라는 것이 본인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건데 전문가는 세계적인 권위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들 의견이 그렇고 대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합의 사항인데 그래서 이제 수칙만 잘 지킨다면 많은 환자분들이 소화불량증 증상으로부터 해소될 것이다, 해방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권유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많은 환자분들께서 그렇게 규칙적인 식생활이나 생활습관 교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금연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는데, 또 마지막으로 궁금했던 것이 이제 뇌장축 이론이라는 용어를 계속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한번 짚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다음 부분에. 넘어갈까요? 네. 네. 아마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 도표는 기능성 소화기 질환 학회에서 이제 선생님들 모여서 이제 그린 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내장 미생물 축이라고 합니다. 내장 미생물 축이라고 하는데 이전에는 이제 뇌와 소화기관이 별개로 움직일 것이다 봤는데 여러 가지 연구들에 의해서 실제로는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뇌에서 나오는 뇌하수체 호르몬의 변화가 네네. 실제로 봤더니 소화위에 혹은 장의 감각 기능, 운동 기능의 변화를 일으키더라. 그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보게 되고 그럼 실제로 그러면 장의 기능 이상이 뇌의 어떤 기능의 변화를 일으킬까 하는 연구들은 MRI, 이제 펑셔널 MRI라는데 기능 MRI 연구를 통해서 실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에 자극을 줬을 때 뇌의 어떤 부분에 이런 신호의 이상 변화가 오더라. 그래서 또 사람마다 다르더라. 그래서 이제 정상인과 기능성 소화불량증 혹은 감염성 장증후군 환자들이 똑같은 자극을 줬는데도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이제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면 실제로 뇌에서 장으로 뿐만 아니라 장에서 뇌로 가는 이러한 양방향으로 이런 신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들을 주고받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거를 양방향 길이라고 합니다. Bidirectional pathway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분명히 있고 이로 인해서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증상이 생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장내세균, 마이크로비오타, 장내세균도 보시면은 길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장내세균의 변화가 결국 뇌 기능의 변화, 뇌 기능의 변화가 또 장내세균의 변화를 일으켜서 결국 또 장 기능의 변화를 유발해서 이런 증상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인자들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자율신경계나 혹은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 혹은 면역계의 기능의 변화 등등으로 설명을 하고 거기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코티졸이라는 호르몬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세로토닌이라는 그런 물질
것들, 그 다음에 장내 세균에서 만들어내는 물질인데 숏체인 패티 애시드라고 해서 단세 지방산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것들이 나와서 또 신경을 자극해서 뇌에 가서 또 진호를 전달하게 되는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이런 패스웨이라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양방향으로 복잡 다단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이 있을 때 이제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왜 증상이 생기느냐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신경계나 혹은 이런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혹은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통해서 기능들의 이상을 일으키게 되고 또 장내세균의 이상을 일으키게 되고 만약 장내세균의 이상이 있게 되면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합니다. 장내세균의 이상이 있게 되면 그로 인해서 다시 이런 시그널들, 신호들이 이제 장을 거쳐서 뇌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뇌에서 다시 또 이런 증상을 이제 불안이나 혹은 우울증 같은 것들 심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치료를 장내세균 치료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여하면 우울증이 좋아진다거나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역으로 뇌를 치료하는 뇌를 치료하는 그러니까 이제 행동요법이나 체면요법이나 아니면 정신치료나 이러한 뇌를 치료해주면 실제로 장기능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규모 혹은 확립된 연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개념 하에서 많은 시도들, 연구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막 시작 단계이기는 하지만 뇌, 위장관 그리고 이런 장내 세균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네. 보는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럼 확실히 뭔가 유산균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 더 연구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산균에 대한 연구가 꽤 많이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거로 생각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 유산균이나 장내세균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야말로 우리 장내세균의 숫자가 우리 몸에 있는 인간 세포의 숫자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세계인데 그 중에 일부분만을 우리가 인식하고 알고 있는 거라서 그 중 일부분을 우리가 어떤 이제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시도한다고 해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증상이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고 아직은 초기 단계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뚜렷한 치료 효과를 내는 뭐 확립된 그러한 유산균 치료에 있어서 유산균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아직은 확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마도 이제 조금 더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 뭔가 이 장뇌 축에 대한 연구가 네. 더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어쨌든 뭐 생활요법도 중요하고 우리가 병원에서 받는 치료도 중요하고 이런 뇌와 장이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이론들도 있기는 한데 정말로 이 기능성 소화 불량증이 좀 완치라는 개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만성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인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기능성 소화불량증 처음에 제가 진단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정확한 원인을 딱 집어서 말하기는 곤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관여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증상이 생겼는데 이 증상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인경과가 어떨 것이냐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유럽, 스웨덴에서 이루어진 연구인데 기능성 소화불량증으로 진단된 환자를 12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했는데 해봤더니 자, 반 정도는 증상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반은 이제 괜찮아진다는 말씀이고, 근데 한 20% 정도는 그 증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더라.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따지면 한 반 정도는 괜찮아지니까 좀 희망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3분의 1 정도는 근데 봤더니 이게 펑셔널 기능성 소화불량증으로 시작되었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식도 혹은 소장대장의 기능성 질환으로 가민성 장증후군으로 증상이 이렇게 다양하게 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소화기 중에서도 위와 식이장애만 구분된 게 아니고 소화관 전체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오는 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자꾸 플럭추에이션 이제 변동이 생기면서 그래서 반은 뭐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은 좋아지고 반은 지속된다. 그렇군요. 참 쉽지 않은 질환이지만 그래도 절반 가까운 분들은 네. 이제 해결되더라라는 네. 연구 보고가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제일 걱정인 부분이 이 질환이 어떤 악성 질환이나 다른 질환으로 좀 바뀌는 건 아닌지, 왜냐면 이런 불편한 증상들이 계속되니까 네. 그런 걱정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래서 뭐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거 뭐 확실하게 아닙니다. 이건 네, 아닌가요? 네. 아유, 다행입니다. 요거 뭐 위암이나 뭐 이런 질환이랑은 관계가 없다. 네. 라고 확실하게 좀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궁금한 것들 준비해 주신 슬라이드가 너무 알차게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질문도 좀 많이 주셔서 요거 이제 보면서 남은 시간 질문을 좀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다님께서요, 가스프라이드, 그다음 마금일 요거 드시고 있는데 계속 먹어도 되는 약인지, 소화가 3달 전부터 안 되는데 위 내시경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원래 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이라서 좀 걱정이 되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약은 이제 단기간에 쓰고 끊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스프라이드는 모사프라이드 이제 위장관 운동 촉진제인데 실제로 장기간 복용했을 때 큰 문제가 된다는 그런 보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드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그밀은 변비약인데 마그네슘 성분이라서 콩팥 기능에 이상이 없으면 계속 먹어도 사실은 뭐 장복해도 별 안전한 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올리비아 제이님께서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이제 가스가 차고 계속 가스가 나오는 거 왜 그런 건지요. 가끔 배에 통증이 심하게 올 때도 있습니다. 피로도 심하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네. 아마도 이게 어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요인이나 심리적 요인과 많이 좀 관계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실제로 이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지방식 말씀드렸는데, 고지방식이나 혹은 포드맵 다이어트에 해당되는 음식이나 뭐 그런 음식을 먹으면 가스가 또 많이 만들어지는 콩 같은 콩류가 되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먹으면 조금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스도 상당히 좀 애매한데, 뭐 가스가 차는 거는 아주 생리적인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가스가 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스 양을 재보면 가스가 차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가스 양 자체는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것도 과민성의 일종인데, 그래서 걱정할 증상은 아니지만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통증이 심하게 올 때도 있다는, 이거는 이제 가민성 장증후군에 또 해당된다고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우 포드맵, 저 포드맵 시기를 한번 해보시고, 이런 경우에 이제 소화불량증보다는 가민성 장증후군 중에서 이제 소장세균 과성측정에 해당되는 경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장세균 과성측정에 대한 검사는 검사를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그게 해당되면 리팍시민이라는 항생제입니다. 비흡수성 항생제를 한 2주 정도 드셔보시면 상당히 도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W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트림과 위액역류는 혹시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잦은 트림은 역류성 식도염과 인후두염을 유발할 수도 있는지요? 이런 질문을 또 네. 주셨네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트림이라는 거는 생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위로 들어와 있는 공기를 배출하는. 근데 사실 트림하면서 어느 정도 역류도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과도하게 트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역류를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잦은 트림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어서 그리고 이제 트림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식도에서 그대로 올라오느냐, 아니면 위까지 내려가서 위에서 올라오느냐 트림이 따라 나눌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위에서 올라오는 트림은 사실 생리적인 거라서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공기를 삼키고 바로 역류 트림하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트림하게 되는 거죠. 생리적인 게 아니고 그런 경우는 택용 장애인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트림을 해서 좀 주문한 것 같다 해서 계속 트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역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료는 의외로 간단한데 트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천천히 먹고 그 다음에 복식호흡을 해주는 겁니다. 복식호흡. 복식호흡이요? 네,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횡격막 기능이 강화되어서 트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류도 덜 일어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복식호흡을 하시는 거를 제가 진료실에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는 또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런 또 방법이 네.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또 삐뽀삐님 질문인데요. 51세 남성분이시고 장상피 화생이 있고 종일 트림을 하고 방귀 뀌고 배가 부르다 소화가 더디다, 이런 증상을 굉장히 좀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어디가 안 좋은 건가요? 이런 질문을 또 주셨네요. 그래서 이제 뭐 장상피 화생은 정상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없고 실제로 트림과 방귀, 배 부르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위와 십이장, 소장, 대장까지 다 합쳐서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증과 가민성 장증후군이 같이 있는 증상으로 그렇게 뭐 해석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실제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트림하는 것도 그렇고 방귀 뀌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생리적인 현상인데 방귀를 많이 낀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라서 만약 그게 너무 불편하면 병원에 오시면은 소장에 세균 과정식증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약을 좀 먹어주면 좋아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군요. W님께서 혹시 위축성 위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질문을 또 주셨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와 조금 다르지만 네네. 위축성 위염은 이제 진행하게 되면은 장상피 화생, 그다음 위암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위축성 위염이 암으로 가지는 않고 위축성 위염 단계에서 그대로 머물거나 장상피 화생으로 가더라도 암으로 진행되지 않고 그대로 쭉 평생 지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로 이제 그래도 조심해야 될 거는 짠 음식, 매운 음식, 그 다음에 술, 담배는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피해하는 거네요. 네네.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이승현님께서 기능성 소화불량인데 병원에서 위장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먹으면 약간 좋고 안 먹으면 다시 소화불량이 오신다고 합니다. 이거 약을 계속 먹어야 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뭐 너무나 이제 이런 분들이 많고 이제 누구나 다 워낙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서 이제 제 진료실 오는 분들도 왔다가 괜찮으면 또 안 오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치료할 때도 이제 전문가 의견도 이제 좀 괜찮아지면 약을 끊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끊어보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약을 안 먹어도 되는데 다시 불편하면 약을 먹도록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 증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스트레스인지 아니면 식이 요인인지 아니면 내가 이제 좀 운동을 좀 하면 좀 도움이 될까? 그런 노력들을 좀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혹은 뭐 너무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다거나
피우고 있다거나 아니면 술을 폭주를 하는 스타일이라거나 그런 이제 기본적인 생활 수칙 변화부터 한번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젠 버려님께서 60세 여성분이신데 덱실란트 DR 캡슐약을 매일 3, 4년 동안 복용했습니다. 이 약을 장기간 복용한 것과 혹시 최근 소화가 잘 안 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내시경 검사했을 때는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간혹 드물게 이제 덱슬란트 이제 위산 분비 억제제 대표적인 약입니다. 네. 이 약이 위산 분비를 억제시키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위 배출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오히려 소화불량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다른 항염증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3, 4년 동안 먹었는데 최근에 이런 증상이 생겼다면 이 약 때문에 그렇다고는 조금 생각이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요인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HJL님께서요, 아침에 미식거림, 구역 증상과 배 아픔이 있어서 이제 검사를 많이 하셨네요. 장상피 역류성 식도염으로 나왔습니다. 위장약은 예전부터 증상이 있을 때마다 먹었는데 그때뿐이었습니다. 좀 예민 기질이라고 말씀 주시고, 2년마다 검사해보라는 소견을 들으셨는데 괜찮은지 불안합니다. 네, 뭐 전혀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은 생길 수 있으니까 뭐 약은 먹는 이유가 정상의 정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먹는 거라서 웬만큼 뭐 이 정도는 내가 뭐 견딜 수 있다 내지는 뭐 그럴 것 같으면 약을 안 먹고 지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선생님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2년마다 검사해줘도 충분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2년마다 검사하면 소위 말해서 이제 진행성 위암 혹은 뭐 심각한 다른 질환에 놓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 정도 검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괜찮다고 네. 다시 한번 말씀 주셨습니다. 또 한이미니님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다른 음식은 괜찮은데 매운 음식, 후추 들어간 음식만 먹으면 좀 속이 불편하신가 봐요. 전 특정 음식에 조금 네. 더 불편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겠죠? 네, 저거 이제 뭐 왜 그러면 저렇게 소화불량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기전, 그러니까 어떻게 생기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게 매운 음식 속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이라는 게 이제 거기 감각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증상이 유발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매운 음식 먹고도 괜찮았는데 최근에 먹으니까 불편하다 그런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매운 음식이나 후추 자극적인 음식이 감각신경을 자극해서 충분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생기면 뭐 완전히 끊는다기보다 조금 줄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조절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가 질문. 평생 이렇게 매운 것을 안 먹고 살아야 하는지 이런 말씀 주셨는데 조금 상황 네, 보시면서 조절하는 게 좋겠죠. 네. 아니 우리나라 사람은 반드시 김치를 먹어야 되고 뭐 매운 거 먹어야 되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매운 거 안 먹어도 맛있게 식사하는데 매운 거 교수님 안 드세요? 잘 안 먹습니다. 좀 네. 불편하신가요, 교수님께서도?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안 먹어도 뭐 다른 거 맛있는 거 많은데. 네, 그럼요. 네, 네. 이렇게 또 불편하시면 조금 적당히 피해보시고 이렇게 네. 하시기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혹시 헬리코박터랑도 연관이 있는지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치료인지 질문을 주셨네요. 네, 뭐 이게 아주 중요한 뭐 연구 주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빠뜨린 것 같긴 같은데 헬리코박터 균이 기능성 소화불량증을 일으키느냐, 뭐 일부에서는 연관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기능성 소화불량증 있는 환자 중에서 헬리코박터 균이 있어서 제균 치료를 해서 효과를 보는 경우가 14명 중에 1명입니다. 이분은 완전히 소화불량증 증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14명을 치료하면 1명에서 완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라고 해서 반드시 그럼 치료해야 되느냐, 그건 약간 의문시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왜냐하면 이제 제균 치료 자체가 가지는
여러 부작용, 그다음에 환자 겪어야 될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지만 환자가 원하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연관성이 아주 깊지는 않네요, 또. 네, 그래서 네. 네네. 그리고 작은 아빠님께서 안녕하세요, 꾸벅. 위 대장 내시경 검사는 얼마 만에 하는 게 좋을까요? 자주 해도 좋지 않다는 말이 있어서요. 뭐 자주 해도 좋지 않다는 거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조금 뭐 검사 받기가 뭐 불편하고 뭐 그래서 그렇지, 맞아 자주 한다고 해서 뭐 좋지 않은 건 아닌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40세부터는 2년에 한 번씩 이제 80세까지 검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 내시경 검사는 50세 이후부터 하는데, 대장 내시경 검사는 조금 다른 게 검사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 선종이나 용종이 없다 이러면은 5년 혹은 10년마다 한 번씩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세가 지나면은 건강검진은 안 하는 게 좋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생각하시고, 만약에 이제 검사했는데 이상이 있으면 이제 그 병원에서 선생님들께서 얼마 만에 하라라고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김혜성님께서 위가 더부룩해서 내시경을 받아보면 깨끗하다고 하더라고요. 혹여 자율신경 중 교감신경 항진 때문에 소화기관 쪽으로 혈류가 감소해서 더부룩한 경우도 있는지요? 이런 질문을 네. 주셨네요. 이것도 이제 뭐 연구 주제긴 한데,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신경, 교감 부교감 신경계의 부조화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전에 연구들을 했었고, 뭐 그런 연관성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치료 방법은 사실은 뭐 뚜렷한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있어서, 사실 이것도 이제 스트레스 반응에 의해서 부교감 신경이 교감 신경이 항진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치료는 사실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그런 치료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들꽃님께서 이제 위대장 검사했는데 이상 없다고 했는데, 네. 변이 네, 항상, 네. 조금 뭔가 불편함이 있으신가 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보다는 대장, 소장 대장 쪽에 이제 과민성 장 증후군 쪽에 가까운 증상인데, 근데 물은 이제 한 1리터 정도 먹어주면 좋은데, 물 먹으면 출렁거리고 꾸룩꾸룩하고 배 아프다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증보다는 이제 과민성 장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네네. 병원에 많이 오게 됩니다. 근데 변이 이제 알밤, 도토리 같고 하얀 코 같은 게 항상 묻어 나온다고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큰 이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물을 마시면 좀 꾸룩꾸룩하고 배 아프다. 근데 이제 찬물과 이제 미지근한 물 따진다면 찬물은 굉장히 장에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미지근하게 드셔야 됩니다. 그게 조금 냉장고에 있는 물을 마신다거나 그러면 뭐 굉장히 자극적이니까 그렇게 좀 삼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물은 좀 피하는 게 좋다고 네네. 말씀을 주셨고, 또 이승현님께서 제 친구는 소화불량이 오래돼서 십이지장 천공이 생겨서 좀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 봐요. 이런 것도 뭐 기능성 소화불량과 연관이 있는 건지 이런 질문을 또 주셨네요. 이거는 이제 소화불량 증상이 오래되었는데 십이장 천공이 생겼다. 이거는 조금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아마도 소화불량 증상이 아니고 궤양 증상일 겁니다. 속쓰림인데, 십이장 궤양이라는 거는 실제로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낫습니다. 이렇게 좀 나아졌다가 또 생겼다가 나아져 생겼다가 반복했을 가능성이 많고, 그런 경우에 이제 스트레스도 유발론이 되고, 그 다음에 담배도 유발론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헬리코박터 감염입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치료만 제대로 받았으면 천공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 천공이 되는 경우는 헬리코박터가 발견되고 치료하고 나서는 굉장히 드뭅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그랬는데 뭐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있었다면은 병원에 가서
이제 그런 치료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이건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후유증은 전혀 아닙니다. 관련은 없다. 예, 관련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슬아님께서 그 헬리코박터균이 있어서 제균 치료를 했는데 완전 제거가 안 되었다는 또 말씀 들으셨나 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이 항생제 내성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 가지고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대부분 1차 치료에 안 들으면 2차 치료, 안 들으면 3차 치료까지 갑니다. 대개 4차 치료까지는 정해져 있는데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헬리코박터균을 위점막에서 채취해서 그거를 균을 배양시켜서 어떤 항생제 듣는지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합니다. 해서 그에 맞게끔 조합해서 약을 투여하면 결국 이제 제균 치료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균을 키우는데 몇 달 걸립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이제 아주 이제 쉽지 않은 과정이 있긴 한데 반드시 제균 치료를 해야 된다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1차에 안 됐다고 하더라도 또 2차, 추가적으로 3차, 4차 네.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끝까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 네. 한번 보시고 치료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래되면 위암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아까 강연 중에 답변을 주셨던 것 네. 같고 또 복부 비만이 네. 있는데 대장 내시경에는 이상이 없으시고 근데 왼쪽 복부가 뭔가 부은 것 같은 느낌이 있으시대요. 네, 그래서 이제 예. 제 진료실에도 뭐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 사실은 예. 이게 자세를 잘 봐야 됩니다. 이제 사람이 이게 오른쪽 왼쪽이 딱 대칭적이지 않거든요. 네. 대개는 이제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약간 왼쪽으로 기울었다거나 오른쪽으로 기울었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살이 찌면서 약간 한쪽으로 약간 이렇게 치우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CT를 찍어보면 내부 장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오히려 좀 운동과 자세 교정을 통해서 좀 건강을 회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큰 문제는 네, 아닐 큰 문제는 거라고 없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이신스 4736님께서 이제 매운 것도 못 먹고 조금 신 거 먹어도 산이 올라오고 기침이 나고 아픕니다. 이건 체질인 걸까요? 내시경 받아도 큰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를 자주 하는데 대장 내시경은 4년 전에 했습니다. 설사를 하는데 이거 대장암의 징조는 아닌 건지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뭐 대장암 징조는 아니고 이런 게 이제 과민성 장 증후군 증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과민성 장 증후군도 치료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설사를 자주 한다면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생제 치료입니다. 이제 소장 세균 과정식 검사를 해서 해볼 수 있겠고 첫 번째 조금 싱거 먹어도 산이 올라온다, 기침 나고 아프다. 체질이라기보다는 근데 이거는 위식도 역류 질환이 되겠습니다. 되어서 실제로 이것도 원인이 다양한데 혹시 뭐 비만하진 않는지, 혹시 이제 살이 찐 건 아닌지, 그 다음에 너무 급하게 먹는 건 아닌지, 이것도 급하게 먹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미식도 역류 질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맞게끔 치료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슬러시변이 계속 나와요. 이것도 과민성 장 증후군 증상인데. 네네네. 네. 과민성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드맵 시기부터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 저는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교수님. 저는 이 오른쪽 옆구리가 한 몇 주 동안 계속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괜한 느낌이겠죠? 느낌. 네, 오른쪽 옆구리 쪽에 뭔가 이 장기가 좀 불편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뭐 무슨 장기가 있나요? 그쪽은 이제 네. 맹장하고 이제 여기 장현결장 네네. 그쪽에 있는 자리인데 네. 실제로 우리 소화기관이 24시간 동안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네네. 음식 먹을 때는 음식 먹고 나서도 이제 소화시키느라고 운동을 꽤 많이 하고 실제로 이제 밤에 잘 때도 주기적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장이 늘어났다가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가스가 생겼다가 배출했다 생겼다 배출했다가
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서 그렇군요. 조금씩 있는 거는 별 문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그거를 과민하게 느끼느냐? 이게 문제라서 한번 한쪽만 그런 네, 여기요, 교수님, 여기. 이게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나이로 따진다면 뭐 대장 내시경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한번 지내보시고 네. 내시경도 받아봤는데 뭐 초음파나 이런 거를 찍어볼 필요는 없겠죠, 교수님? 제 생각은 뭐 찍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내보시고 느낌인 걸로. 네.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아질 것 네.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김기동님도 길게 질문 주셨는데 위내시경하면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고 합니다. 증상은 작년부터 복부가 살살 아프고 목에 이물질이 있고 신물이 좀 나옵니다. 이게 스트레스로 예민해서 기능성 소화불량이 원인인지 역류성 식도염이 원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식도 역류 질환이 내시경에 나오면 이게 좀 주기가 짧아져야 하는지 이런 것도 질문을 주셨네요. 이건 위식도 역류 질환 증상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신물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목에 이물질이 있는 느낌이고 그다음에 복부가 살살 아프다. 이제 그게 이제 쓰리고 신물 올라온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건 위식도염 증상이고 식도염이 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몇 년에 한 번 위식도염 질환 내시경은 뭐 몇 년에 한 번은 없습니다. 한 2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위식도염 질환에서 심한 분들은 식도암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심하지 않기 때문에 역류질환으로 인해서 식도암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HJL님께서요. 위 장상피 화생은 위암 전 단계라고 하던데 요거 암이 올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네. 뭐 아주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장상피 화생에서 이게 장상피 화생이 위암의 전 단계는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서 위암으로 갈 것이냐. 장상피 화생도 정도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범위라든지 심한 정도를 나누어서 정도가 심하고 범위가 넓을수록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많아지긴 합니다. 하는데 그런 경우 외에 심하지 않으면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근데 장상피 화생에서 암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데 장상피 화생으로 진단받게 되면 주기를 2년 주기에서 1년 주기로 조금 줄여서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주 내시경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받다 보니까 시간이 금세 흘러갔습니다. 금방 가죠, 교수님? 네, 2시간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이 기능성 소화불량증 사실 이 주제로 이렇게 자세히 다루어 본 적은 처음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진짜 이유 없이 나 힘들다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꼭 좀 뭐 당부하고 싶으시거나 그런 말씀 있으실까요?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뭐 조금 요약에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고 이름 붙이기 전에 기질적인 원인이 있는지, 암, 식도암, 위암이 있는지를 먼저 감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 그거 외에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는 병은 병명을 붙이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이제 불편감을 느끼고 고생하는 병인데 질환이라고 붙이는데 정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경한 경우에는 충분히 식이와 스트레스 줄이는 거, 그다음에 운동 같은 생활 습관 교정만 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질환으로 생각됩니다. 되고 이제 그렇지 않고 병원에 오게 되면 이제 약을 처방하게 되는데 약은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을 받는 거다. 이거 약을 가지고 완치하는 병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물론 이제 계속 장복해도 사실은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가능하면 약을 끊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정기적인 검사는 꼭 필요하지만 너무 자주 하는 검사는 필요 없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네, 사실 이 괜찮다는 말만 들어도 네. 또 괜찮아지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너무 도움이 되었다고, 귀한 말씀 감사하다고 아주 응원의 댓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교수님께도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라이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